30%대가 붕괴된 대통령의 지지율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28%만 지지했고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62%였습니다. 취임 직후 50%를 넘었지만 2달 반 만에 지지율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박근혜 정부 땐 3년 차, 문재인 정부 땐 4년 차에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문자 파동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일주일 만에 4%포인트 떨어진 28%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6월 둘째 주 53%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첫 주 30%대를 기록하더니 이마저도 무너진 겁니다.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임기 3년 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에 각각 3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호남뿐 아니라 대전, 세종, 충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전통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절반 가까이가 부정평가를 내놨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하락했고 70대를 제외하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서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독단적, 일방적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문자 노출과 경찰국 신설은 새로운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왜 부정평가를 했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거론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을 보고 열심히 하겠다며 애초 하려던 것들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도 그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20%대 지지율로 추락하기까지 변곡점은 2번 더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다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50%, 40%가 깨진 시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로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1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공개된 여론조사 60여 건을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이 중 여론조사 진행 횟수상으로 상위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얽혀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짚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50%대에서 40%대로 내려앉고 다시 30%대로 내려앉는 시점이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50%대 지지율이 붕괴된 건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인데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으로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불붙었었고요. 또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이 지인을 동행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친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럼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네,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더니 7월 첫째 주 들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주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엔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란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또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이 동행하고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 친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측근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처럼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주로 지적됐던 게 인사 문제였는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인사 문제는 10차례 모두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독단적, 일방적, 그리고 소통 미흡은 각각 9차례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거나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는 점도 국민들이 뽑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민심이 왜 등을 돌렸는지, 대통령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데 대통령의 그동안의 발언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발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발언의 태도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지지율에는 새롭게 반영된 게 있습니다. 이른바 문자 파장이죠. 네. 이 역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지율을 보면요. 30% 초반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자 파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시면요. 이전에 없었던 문자 노출이라는 그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메시지를 내는 방식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런 논란이 반영된 겁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문자 파문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재 외부 일정을 이유로 3일 연속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참모들이 대신 그 메시지를 채워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라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인사 문제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 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검찰에 편중된 인사가 논란이 됐고요. 이후에는 장관들의 자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장관급이 총 4명이 낙마를 했고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까지 후보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실 내부의 채용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순방에 동행하면서 문제가 됐고 또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지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내부 요인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국민만 보고 열심히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먼저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참모진들이 대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묵묵하게 민생 문제를 집중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생이 팍팍한데 여권에서 나오는 논쟁이나 논란들은 민생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민생입니다. 그런데 현안이 되는 문제들을 보면 문자 파문과 같은 여권 내의 갈등, 그리고 전임 정부에 대한 공세가 있고 또 경찰국 신설과 같은 부처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민생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생 문제가 정작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최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대행에게 더 이상 당을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던졌고 초선 의원 절반가량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자는 요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초선 의원들은 배 의원의 결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초선 전체 63명의 절반인 32명이 동의했습니다. 견해가 보니까 뭐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최적의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있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도 비상 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대표와 원내대표를 다하는 건 욕심이란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권 직무대행은 최고위원이 총사퇴해야 비대위가 구성된 게 전례라면서도 유권 해석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원상 비대위 구성 요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당내 분란만 커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모여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어 다음 주 중에라도 권 직무대행 체제 존속 여부나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경주에서 당원들과 만난 이준석 대표. 매번 선거 때 와가지고 마이크만 잡고 가고 이랬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때마다 약속했던 것처럼 당원들이랑 또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들. 당원들과 만난 소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했고 여의도 정치권을 그 섬에 빗대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래, 개혁, 공정한 경쟁은 이 대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으로 사실상 이 대표의 심정을 전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일정을 이어가며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혼란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대위가 추진되면 이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대표 징계는 초유의 상황인데다 당원상으로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데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여의도 정치권 비판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내부 총질을 했다는 말은 당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당 대표가 맨날 내부 총질만 하냐. 당원들이 이 정도로 막 원성이 자자했었어요. 제발 대표가 좀 그렇게 품격을 지키도록 좀 옆에서 이야기해라. JTBC 박유미입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8살에서 7살로 1살 줄어듭니다.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일찍부터 책임지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먼저 김나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8살에서 7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이나 가정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공교육을 일찍 시작해 차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당겨지는 만큼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도 빨라져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7살 입학은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교실 숫자가 부족한 만큼 처음 몇 년은 단계적으로 입학생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생일인 7살들이 8살과 함께 입학하고
다음 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가 생일인 7살들이 또 그 해의 8살들과 함께 입학한다는 겁니다. 2029년이 되면 7살만 전체가 입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나이도 6살 이하로 더 어려집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면에서 국가가 재정적인 지원으로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다만 입학 연령을 당기는 시점과 몇 년에 걸쳐 시행할지 여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은 교육부가 유치원을,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복지부와 논의해 두 기관을 합쳐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정부는 소외계층이 빨리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성화성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기 입학은 이번 정부가 처음 꺼낸 이슈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 빨리 입학하고 빨리 졸업해서 그래서 일터에 나가는 시기를 좀 당겨보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관련 단체나 학계 등의 반대로 번번이 이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반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도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7살이면 만으로 5세인데요. 이 5세 시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학교에 적응하기는 좀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습보다는 아무래도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7살의 집중력으로 40분 동안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장 이제 부모들 관심이 클 텐데 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발달이 과거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대로 아직은 이르다,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교육에서 흡수시켜서 키워준다고 하니까 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공교육에서 어린 아이들을 봐서 받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사립 유치원보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 7살에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한다면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교육적인 환경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놀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좀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 의견 중에서는요, 돌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랑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더 빨리 마치고 그래도 또 방학은 길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입학 시기만 당길 게 아니라 어떤 돌봄 시설을 늘리고 또 그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로 오히려 입학 전 학습 경쟁이 더 빨라지고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7살이 되면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입학이 빨라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지고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지금도 과밀 학급이 많은데 이 신입생을 더 많이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제 개편이라는 것이 파급력이 크고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화성 기자였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원장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소속의 법사위원장도 귀를 의심케 한다며 이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좀 충격이 와서. 감사원의 독립성과는 맞지 않은 취지의 답변에 여당 소속 김도욱 법사위원장도 답변의 의미를 다시 물었습니다.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기 감사를 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감사에 나선 건데 민주당은 2년에서 5년 사이에 통상적인 감사 주기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죠. 어떻게 지금 기사가 나오냐면요. 감사원 감사가 야당 정치인 천액이나 공공기관장 물갈이 도구로 쓰인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감사는 공직기관 관련 감사로 특별조사국은 수시로 공직감찰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원장은 올 하반기에 공수처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수처가 지난해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말하자 감사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정부에서 설치된 데다 김진욱 처장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표적감사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네, 며칠 전 숨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참고인은 경기도의 산하단체 이사였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명단을 살펴봤는데 이재명 의원의 측근들이 다수였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당사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이었던 김모 씨는 지난 26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 시신이 발견된 집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경기도 5급 공무원이던 배 씨는 이재명 의원 자택에 쇠고기와 초밥 등을 대량으로 산 뒤 배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안심은 비싸니까 중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법인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하기 어려우면 숨진 김모 씨 개인카드 등으로 계산했고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이후 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지불했습니다. 배 씨에게 개인 명의 카드를 빌려줄 정도로 친밀했던 참고인 김 씨.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로 일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대부분 경제노동 전문가거나 교수 등인데 유독 김 씨는 전문 경력이 없는 상황. 어떤 과정으로 임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절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적부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상적인 공모 과정을 거쳤다는 답변. 하지만 조금 다른 대답을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난주 모든 건 다 그 지사님의 오케이가 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다 도지사하고 도시의 의사를 정했다 진행해요. 사실상 현직 도지사가 허락하지 않는 인물은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숨진 김모 씨가 임용되기 직전 이사들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지방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했던 이태영 변호사 이름이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 의원 변론을 맡은 대가로 쌍방울에게 2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당사자입니다. 또 이 의원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 의원이 도지사 시절 가까웠던 인물들이 이 기관 이사로 일했습니다. 숨진 참고인 김모 씨는 김혜경 씨 최측근인 배 씨와 가까웠고 혈안의 관계인 줄 알고 있었죠, 저는.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무사 성남 지역 정보요원으로 성남시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숨진 참고인 김 씨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이거 좀 알고 계셨나요? JTBC 이혜선입니다. 논란 끝에 출범하게 되는 경찰국의 수장이 정해졌습니다. 30년 넘게 경찰에서 일한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로 남들은 한 2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출신 우대가 불공정 문제라고 연일 지적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도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김 국장은 1989년 경장 보안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을 이끌게 됩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남은 15명 인선도 주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체계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괄과는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하고 자치지원과인데 거기는 이제 경찰대하고 비경찰대로 이렇게 골고루 나누려고 합니다. 경찰국장엔 비경찰대 출신을, 그 밑 과장 자리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섞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초대 국장이 비간부 출신은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입안이라든가 인사와 같은 중요한 업무상의 어떤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경찰 내부는 경찰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내부 분열 의도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러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도 이딴 회의 연기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급한 불만 끈 지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 조사에는 발빠르게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끝나자마자 정부는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자부 쪽에서 시금액하고 대출 금액을 파악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도 되고요. 증명사항은 하나 못하고 만기일자하고 해가지고 다 됐죠. 그런데 이 작업 대외비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태가 말되고 사태가 이야기를 좀 많이 선도 대답하더라고. 법문이 안 가지고 절대 대비로 좀 해주시고 시시하고 하는데요.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논란을 의식한 듯 피해 조사도 비공개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을 여러 차례 시사해온 정부는 협상 타결 뒤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이런 기조 속 피해액 집계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까 노동계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까지 정부가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 따르면은 안 될 것처럼 이런 부당 압박을 주고 엄청 무서운데 정부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산업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저희가 뭘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고 피해를 조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보고 나서 그다음에 좀 판단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면서 법적 공방보다 이번 사태가 남긴 과제에 주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리적 논리 위에서 다루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 위에서 다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JTBC 박민규입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스마트폰 데이터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중간 요금제가 공개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 달에 2시간짜리 영화 10편을 본다고 가정할 때 요금이 지금보다 10,000원 싼 59,000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돈 주고 가입하기에는 데이터 인심이 여전히 너무 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승인하며 5개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을 더 잘게 나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먼저 월 11기가에서 24기가를 쓰는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매달 69,000원을 냈지만 이제 59,000원을 내면 됩니다. 고화질 동영상 1시간을 볼 때 데이터가 1기가가량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5만 원대 요금으로 2시간짜리 영화 10편을 넘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8기가보다 적게 쓰는 소비자들도 매달 6,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가 추가된 99,000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가격에 충분한 데이터를 쓴다는 중간 요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표 상품인 59,000원 요금제의 경우 이 돈을 주고 쓰기엔 데이터가 여전히 너무 적단 겁니다. 더구나 매달 24기가를 넘게 쓰는 소비자는 별다른 혜택을 못 받습니다. 24기가에서 110기가까지는 지금까지와 같은 69,000원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24기가를 넘는 구간들도 세분화해 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10,000원을 더 내면 매달 24기가의 4배가 넘는 110기가의 데이터를 쓸 수 있어 새로 생긴 59,000원 요금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24기가는 조금 애매한 용량 같아서 10,000원 할인 받아서 나중에 추가 요금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10,000원 더 추가돼서.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구간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50에서 100기가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새로 나온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는 다음 달 5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KT와 LG U+도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의 군사를 빼겠다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간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의료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직원 복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인원이 11만 5천 명이 늘고 부채는 84조 원이 증가했다며 인력과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해도 되는 사업은 접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도 줄입니다. 다만 민영화를 뜻하는 건 아니고 정원을 줄여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업무 추진비를 포함한 경비 모두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 혜택을 줄여가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고 거대한 청사의 업무시설 일부를 팔거나 빌려준다는 겁니다. 교육비나 보육비는 물론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경조사비 지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간에 사업을 넘기고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렇게 조금씩 넘기는 게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민간과 경쟁하는 걸 통째로 넘겨라 뭐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 생각하고요.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복리 후생에 대해서도 이미 줄여나가고 있는데 방만하다고 규정하는 건 공공기관 때리기를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초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비판 성명을 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인구 붕괴의 시작점에서 이민 제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뉴스룸의 연속기획 인구 붕괴와 이민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새로운 국민을 받아들여 국가 경쟁력을 다시 키워나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부에 있는 한 주점 출입문에 경력 바텐더 구인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조카와 일하는 이 주점 주인은 구인난 때문에 이민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Por todo lo que hemos hablado de los salarios o de las horas que se tienen que echar de más, pero es que yo creo que la crisis es una crisis estructural de la economía y del trabajo en España, no solamente de la hostelería. 인력난에 이달 초 공항이 마비됐던 독일은 노동자를 해외에서 더 데려올 수 있게 이민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Zum Zweiten haben wir die ersten Erleichterungen bei der Fachkräftezuwanderung vorgesehen in diesem Gesetzespaket. 캐나다는 코로나 이후 이민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이민자 123만 명을 수용하기로 하고 각종 지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Bien sûr, c'était un petit peu effrayant quand même pour pouvoir intégrer le marché de l'emploi, mais j'ai voulu relever le défi et j'y suis arrivée. JTBC 이세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은 정말 열악합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소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장면 어제 보도했는데 인상에 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년 전에 이주 노동자가 불법 건축물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불법 주거 시설을 제공하면 고용 허가를 연장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듯이 제가 다녀온 곳만 해도 배수 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비닐하우스 가건축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저곳이 바로 배수 시설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군요. 저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매년 3,000건씩 조사하고 있다는 하는데 이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통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포만 놓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예 허가할 때부터 저런 걸 점검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고용주가 낸 허가서를 살펴봤습니다. 비닐하우스 건축물 주소를 그대로 썼는데도 허가가 났습니다. 네. 고용주 횡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방 한 채를 8명에게 쓰도록 하고 월세는 200만 원 넘게 걷어갔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의 샤워실이 보이게 누군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물을 끄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대안이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에는 지자체가 예산으로 이주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월세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네. 목욕하는 시설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본다는 건 이건 열악하다는 걸 넘어서서 인권 유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번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을 인신매매 2등급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신매매요. 20년 만에 한 단계가 떨어진 건데요. 네. 그 이유로는 외국인 강제 노동이 만연함에도 정부가 피해자를 가려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3등급인 나라 중국과 북한이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보도를 보면 다문화 2세들 수업받는 모습이 나오던데 언어에 무척 어려움이 있던 것 같군요. 저희가 만난 다문화 학생들 우선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걸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네. 한국어도 어렵고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건데요. 전교생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학교들에서도 외국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제도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네요. 여기에 차별적인 시선까지 있어서 이거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다문화 학교 명단을 좀 요청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처도 국회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요. 공개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네. 차별적인 시선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관에게 괴롭힘을 당한 초임 소방관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장관이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일삼고 개인적인 일을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중부소방서 소속 31살 강모 소방사는 지난달 가족과 이별하기 전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출근할 때 잘 다녀왔던 라고 나왔는데 답을 안 했어요. 강 소방사는 A4지에 119 안전센터 직속 상관 A팀장의 이름과 함께 소방호스 전개 요령을 빼곡히 적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갑질 피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부산소방본부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잘 다루지 못해 A팀장이 폭언을 하고 내근을 할 때 반복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른 부하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공기호흡기 교체 도중 막말을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툭하면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자신의 소송 준비를 위해 사적으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 가지러 갔을 때 센터에서도 막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25살 과천 소방서 고홍모 소방사도 비슷합니다. 상관이 폭행까지 했다며 유족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지만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개월 됐잖아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하죠.
소방청 차원에서 직접 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서에서도 재발 방지 교육에 나섰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광역시도 의회마다 오랜 악습이 된 소방 조직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모니터단부터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불장난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두 정상 간 통화에선 대만 문제가 가장 첨예한 주제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과 관련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게 될 것이라며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보복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民意不可违，玩火必自焚。希望美方看清楚这一点。美方应该言行一致，恪守一个中国原则，履行中美3个联合公报。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불안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And that the United States strongly opposes 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tatus quo or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2시간이 넘는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통화가 끝난 후 솔직한 대화였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앞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선 양국 정상 간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원하는 것에 진심인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숭아 하나를 사더라도 귀한 공연표 구하듯 어렵게 티켓팅을 하고 빵 하나 사려고 아침부터 1시간 넘게 줄 서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개동의 한 골목입니다. 베이글빵을 파는 가게 앞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57분입니다. 지금이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매장 앞에는 베이글을 사려는 사람들이 50명 넘게 줄을 서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고 한 7시 반쯤 여기 도착했어요.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만큼 맛있더라고요.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저 대구에서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줄은 그대로입니다. 저희 매장 숫자는 2시간 이상 걸리고요. 2시간에? 가게 문을 연 지 6시간 정도가 되어가는데 손님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약 등록을 해봤더니요. 대기 번호는 493번, 그리고 저희 앞에는 107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직접 대기해보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드디어 입장 알림이 뜹니다. 이미 몇 가지 빵은 다 팔렸습니다. 주말에는 더 빨리잖아요. 저희 7시부터 오셔서 웨이팅 하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꼭 의미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빵이 먹고 싶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유명한 곳이니까 그만큼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안 오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 경쟁이 치열한 게 또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정 판매하는 복숭아를 구매하는 이른바 복숭아 티켓팅. 줄여서 복캐팅이라고 합니다. 한 복숭아 농원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백도 품종인 마도카 복숭아를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도카 복숭아처럼 인기가 많고 특수한 품종의 경우에는 판매가 개시된 직후에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하고 알람 시계도 띄워둡니다. 떨립니다. 과연? 오전 10시에 열린 판매 페이지. 사람이 몰려 사이트가 느려집니다. 안 눌려요. 망했다. 열심히 눌러보지만 결과는 실패. 1분 만에 모두 품절됐습니다. 포기는 없다. 이번엔 또 다른 복숭아를 사보기로 했습니다. 입고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틈틈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길을 걷다가도 확인하지만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다 오후 5시 15분, 갑자기 판매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입고했대요. 벌써 2개 품절이에요. 몇 초 사이에 모든 제품이 다 팔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도 시간을 예보를 안 해요. 와, 이게 말이 되나? 뭐 하러 5시간 기다렸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복캐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새는 쌀도 지역이나 품종을 가려서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뭐 나는 더 단 게 좋아, 나는 좀 더 새콤한 게 좋아, 이런 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는 사람들, 저도 직접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엔 도전해보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새로운 소비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국회 사진기자단에 의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대행의 메시지가 포착된 이후 국회 본회의장 풍경입니다. 몇몇 분들 뒤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소위 대포 카메라 피하는 방법 선보였는데요. 가장 흔한 건 이처럼 책상 아래 내려놓고 보기입니다. 다만 권성동 대행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각도에 따라 이건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상 밑에서 확인을 하는데 동시에 상체를 확 숙여서 휴대전화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조언을 받기도 했죠.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카톡은 쓰십니까? 이건 대통령의 메시지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꼰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도구 활용하기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이재명 민주당 의원. 그런데 꺼진 것처럼 화면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계속 터치를 합니다. 보안 필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였던 점 인정을 받아서인지 중진들이 앉는 뒤쪽 자리 잡은 것까진 좋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는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신문물 도입한 것 같네요. 그럼 나란히 앉아 휴대전화 만지는 두 분 다 한번 볼까요? 보안 필름을 붙인 화면과 그렇지 않은 화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가 하면 한바탕 곤혹을 치른 권성동 대행, 대통령과 메시지 주고받은 게 포착이 된 지 그 다음 날인데요. 휴대전화를 반쯤 열었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역시나 보안 필름을 붙인 건데요. 다만 이 활짝 열었을 때를 보니까 가장자리는 잘 안 붙였는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네요. 다만 여전히 많은 의원님들 본회의 도중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자이크는 했지만 뉴스 기사를 읽거나 또는 밤 약속을 잡는 등 사적인 대화 주고받는 모습 종종 보였는데요.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죠.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끌 필요까지는 없어도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면 또 다른 세상, 이 본회의장에선 동료 의원들 발언에 집중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은요, 허술한 무대입니다. 어제 홍콩에서 열린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입니다.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다고 하는 보이그룹 미러라고 하는데요. 이 무대 위에는 멤버들 모습이 나오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공연 중 갑자기 줄이 뚝 끊어지더니 스크린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가로 세로 약 4m 크기의 스크린은 댄서 한 명을 그대로 덮쳤고 미처 피하지 못한 댄서 한 명도 깔리고야 말았습니다. 급히 다른 댄서들이 스크린을 들어 동료들을 꺼냈고 이어서 관계자들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요. 이 목 부분을 크게 다친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다른 한 명은 부상은 입었지만 다행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관련해 홍콩 행정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남은 공연들 중단하라 지시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며칠 전 공연에선 한 멤버가 팬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이렇게 무대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팬들은 무대 설계가 잘못된 거라며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 작업으로 인한 허술한 무대였다면 인재인 만큼 관련자 처벌 이뤄져야겠고요. 이번 일 거울 삼아서 같은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걸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추적에 JTBC가 함께했습니다. 개들을 구하려고 강제로 연 도축장 속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도축된 개에 토치로 불을 쏩니다. 보통 몸에 남은 털을 제거하기 위해 도축업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도축장 근처에서 새벽부터 잠복하던 동물보호단체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3마리가 도산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좀만 더 빨리 올 걸. 미안해. 도축장 주인은 뒷문으로 나간 뒤 잠적했고 신고를 받고 온 지자체 관계자들은 소방당국에 의뢰해 문을 뜯기로 했습니다. 갇혀있는 개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영상.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축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전기봉과 도구들이 보입니다. 냉동실 안에서는 다른 개 5마리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20마리 가까운 개들이 물과 사료도 없이 작은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1년 전 불법 개 경매장에서 본 도축업자를 쫓다가 이 도살장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통도로이라고 해서 털 뽑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하는 건 불법입니다. 긴급 구조를 해가지고 72시간 동안 보호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은 치료할 예정입니다. 구조한 개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한 양주시는 잠적한 도축장 주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이 50대 남성, 인적이 드문 새벽에 무인 점포를 털었습니다.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도 꽂고 바코드도 찍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취소 버튼을 누르고 물건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쇼핑 바구니에 음료와 과자를 담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하나씩 바코드를 찍습니다. 계산을 하는가 싶더니 슬며시 결제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는 물건을 봉지에 담아서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올라야 하는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고 같은 물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 제대로 꽂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하는 척만 하고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IC카드가 읽히지 않게끔만 카드를 꽂아 놓으시고 결제 취소하기를 누르면 다 사라지니까 이 남성, 이곳을 포함한 무인 매장 2곳에서 19번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남성은 오징어 같은 안주류부터 수입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다양하게 훔쳤습니다. 가게 안팎을 비추는 CCTV가 8대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려다 근처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고 먹고 살기 어려워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를 가지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기 먹고 살려고?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태풍 송다가 내일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많게는 300mm 넘게 오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서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뉴스룸은 저녁 7시 50분에 시작합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